네, 이번엔 코로나 방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이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직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속사정도 궁금하고 좀 입장도 궁금해서요. 전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그 포괄적인 입장을 밝히신 건 저도 좀 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말이라 의견 전달도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안 받아들였다 이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견을 안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할 만한 상황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그러니까 내놓을 여지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최근 사실 2, 3주 동안 매우 많은 이제 방역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네. 거의 회의를 못 했거든요. 그만큼 보건복지부나 뭐 중수본이나 그러니까 중대본 또 네. 뭐 방대본이 다 바쁘고 어쩔 수 없이 막 뛰어다니는 상황이었기는 했지만 의견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구조로 갔었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오늘 거리두기 네. 그 조정안이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 그 조정하기 전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어제하고 그제는 이제 이미 회의를 했죠.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안에서 이제 보통 공론화를 시키면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공론화 전에 아예 뭐 총리 차원에서나 뭐 이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뭐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했잖아요. 위원회 내부 논의 전 단계에서 이미 정부 입장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보도된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유행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사실은 이제 일상회복지원회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방역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이제 정부가 뭐 바빠서 그랬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달할 만한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부가 그냥 앞서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 논리라고 보십니까? 뭐 정치 논리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는 지속이 되고 있고 예. 다만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취약한 계층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추경이 예상보다 많이 안 잡혔잖아요. 14조 그러니까 예. 정부안은 14조였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손실보상을 최대한 하겠다 그래서 뭐 35조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렇게 안 돼버리면서 정부가 이제 이런 취약한 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못 만든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완화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 유행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의 고충은 이해를 하긴 하는데, 다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떻든 이런 식으로라도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리두기를 계속 조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추경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최대한 조여놓으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불만을 잠재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조정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애당초 추경을 좀 더 편성했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는 뭐 이건 정치인들이 대답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요. 그 문제는 뭐 이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뭐 이야기하고 말고 할 그럴 성질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에서도 그게 중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올라왔죠. 특히 경제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거의 울분해를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 위원회에서 그럼 그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설명 이런 건 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2, 3주 동안 회의가 없었어요. 참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직까지 던지신 겁니까? 사실 이제 정권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대통령 들어서면 어차피 이제 방역에 관련된 진용도 바꿔야 되는데 자문단들도 일단 제가 자리를 내어놔야 또 새로운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새 정부 출범까지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위원회 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근거가 보여요.
아니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부분이고 예. 제 나름으로는 왜 제가 이런 말씀 제가 너무 원론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정치 논리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오로지 전문적인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뭐 그러기는 하죠. 근데 예.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예.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슈화 시키면서 음. 전문가들마저도 이제 그런 프레임에 이제 덧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평가로 이 질문을 좀 그러면 뭔가 요 관련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이제 그동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시면서 이 방역 정책에서 일정하게 정치 논리가 어느 정도 스며들어 왔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초기부터는 매우 좀 구조는 매우 좋았습니다. 구조는 좋고 또한 의견도 충분히 사실 듣기는 들었는데 다만 이제 오미크론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면서부터 너무 상황이 급박해진 이유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한 또 그 전에도 사실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 상당히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그 논리 그러니까 경제하고 또한 방역이라는 논리 상황이 사실 그게 그 대립되는 구조가 아닌데 자꾸 대립되는 구조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던 부분이 된 거죠. 결국 오미크론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방역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영업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려준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그러니까 완화 차원에서는 별거 아닌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사실 뭐 6명, 8명 되고 9시가 10시 되는 게 또 얼마나 큰 걸 주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다만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7월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할 때 6월 중순부터 확진자 규모 확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11월에 그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한다 그러는데 10월 말부터 유행 상황 악화됐고.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앞으로의 유행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 프레임이 된 것 자체가 매우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 비율이 중요하다. 이 수가 중요하다. 이것만 관리가 된다면 확진자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발표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연결이 될 수는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다만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중증 환자의 규모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 갑자기 7, 80명 이상 중증 환자 확 늘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 커지게 되면 절대수가 그러니까 전체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중증 환자의 규모도 커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점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예측이 안 되니까 중증 환자가 얼마나 갈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예측 불가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점에 만약에 도달했는데 그때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대폭 완화를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화했다가 규모가 더 커져버리면 우리가 이전의 상황에서 올라갈 중증 환자보다 더 많은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두려운 건데 미국이 사실 그랬거든요. 미국이 80만 100만 올라갈 때 입원 환자 숫자가 작년 1월 2월 백신 본격적으로 맞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상황보다 입원 환자가 더 많이 늘었고요. 사망자도 지금 3,500명 넘어 더 늘어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정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점 때 입원했던 환자들이 지금 막 사망하니까 3,500명 사망이 지금 거의 1, 2주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정점까지 우리가 버틸 만한 상황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짧게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대하는 그 정치권 특히 대선 후보들의 접근법이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네. 앞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는 없이 그냥 포퓰리즘처럼 그냥 거리두기는 안 된다 풀어라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음흠.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취임할 때쯤 되면 고생 다 하고 넘어가서 좋은 상황에 취임하실 것 같기는 해요. 예. 그걸 예상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취임하시기 전까지 국민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지낼 거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시고 언행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